힘들어도 걸음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걷는데 힘이 붙더라.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붙고 길을 잃지는 않더라고. 아침엔 사연. 사연에 감동을 담는 아침 사연입니다. 오늘은 내 자식처럼 키운 조카와 노 신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0대 남자입니다. 자식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축복이지요. 물론 저의 젊음과, 아니 저의 삶과 바꾼 것이긴 하지만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쁨을 주는 게 또 자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낳은 정, 기른 정,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남자인 저는 임신 중에 여자들이 느낄 수 있는 아이와의 교감, 그런 것은 잘 모르고요. 출산의 고통도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내의 몸에서 자라고 있는 내 아이가 언제쯤 나올지, 건강한지, 누구를 어떻게 닮았을지,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10달간의 기다림 끝에 새빨갛고 조그만 아이가 태어나고 조금씩 자라면서 나와 눈을 맞추고 나를 향해 웃어주고 일어나 앉아 기어오고 또 걸어오고 그리고 달려와서 아빠라고 부르며 안기는 그 순간순간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아빠들에게 자식은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종종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뉴스들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차마 자세히 볼 수도 없더라고요. 기르는 마음은 이런데 자라는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 키워도 내 친부모가 아니면 마음에 벽이 있는 걸까요? 저에겐 딸 셋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 셋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주었는데 막내 아들이 그만 생후 채 3개월도 되기 전에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난치병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무슨 염색체 내의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신경근육계 희귀질환이라는데 이게 운동신경세포에 필요한 특수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없거나 변이되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발병 시기와 심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발병하면 전신 근육이 점차 약해지고 위축된다고 했습니다. 경황도 없던 터에 복잡한 전문 용어들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저희 부부에게 아이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몸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임신 마지막 달에도 태동이 별로 없던 아이는 머리를 스스로 드는 것이 힘들었고 침을 삼키거나 우유를 먹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안면 근육부터 소화기, 호흡기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신체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아이는 무엇 하나 스스로 하기 힘들었고 거의 자라지 않아 작고 그래서 더욱 애처로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호흡기 근육에도 힘이 없어서 호흡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던 학계의 통설처럼 저의 작고 애처로운 막내 아들은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먼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아들, 잘 가. 아빠가 건강하게 못 낳아줘서 미안해. 좋은 곳에서 아프지 말고 기다려라. 아빠도 금방 따라갈게.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이를 앞세운 이 심정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아내 그리고 세 딸들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에서 5년 정도를 버티고 있었을 때 아내가
여보, 우리 아들 하나 맡아서 키워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하더군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아들을 어디서 맡아와? 하자 아내가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음성 막내 서방님네 조카 있잖아요. 상호. 이제 6개월쯤 됐지? 정태네? 몰라 그딴 놈. 근데 상우는 왜? 아니, 막내 서방님이 사업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둘이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혼자 음성에 뚝 떨어져 있어서 애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힘들대. 남은 불안하고 우리가 좀 맡아서 돌봐줄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 정신 나간 놈이 애를 여기 서울에 맡기겠다는 말이야?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몇 달, 아니 1, 2년 정도만 좀 돌봐줄 수 있겠냐고. 그게 무슨... 아니 아무리 사업이 중요해도 자식 떼어놓고 살 수가 있대? 그것도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갓난쟁이를. 그동안 워낙 힘들었잖아요. 사업도 여러 번 말아먹고. 이번에는 희망이 보이는데 집중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그래도 그렇지. 아휴, 당신 생각은 어떤데? 우리 애들도 셋이나 되는데 지금 갓난쟁이 하나를 더 돌보는 게 가능하겠어? 나야 뭐. 우리 애들은 이제 다 컸잖아요. 애들이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나이지 이제. 마음은 괜찮겠어? 정들여 키워놓고 한참 예쁠 때 데려갈 텐데 다시 견딜 수 있겠어? 글쎄, 가도 지네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디 멀리 가는 거 아니니까. 아내의 눈빛이 간절해 보여 저도 못 이기는 척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막내 동생 또한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내가 늘 아들처럼 보살피던 동생이라 더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된 상우는 우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돌봐주고 2주에 한 번꼴로 주말에 막내네가 아이를 데려갔다가 다시 우리 집에 맡기는 형식이었지요. 그 후로 상우는 우리 집에서 생후 6개월쯤부터 11살까지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막내네 사업이 바쁘기도 했지만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서 공부시키고 싶어하는 재수 씨의 바람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우리 집에 있다가 막내 동생 내외가 서울로 사업을 옮겨오면서 상우를 엄마 아빠의 품으로 돌려보낸 거지요. 상우는 데려오기 전부터 그 마음들이 되려 걱정되었듯이 우리 집에서는 다시 생긴 아들이자 딸아이들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긴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상우의 일거수일투족에 웃고 울며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었는데 딸들도 한번 안 데려가 본 직장에 상우를 종종 데리고 다니며 귀엽고 영특한 그 아이를 자랑하기도 했었죠. 상우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공무원들한테 인사를 받으며 자라니까 커서도 나라에서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꼰대같이 들리겠지만 그런 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상우도 알아주었는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상우의 유치원에서 운동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제가 학부모 자격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2인 삼각 달리기 종목에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좀 일찍부터 머리가 벗겨졌던 저를 보고 상우의 유치원 친구들이 상우는 왜 할아버지랑 나왔어? 상우는 아빠 없어? 하고 저희들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는 걸 가감없이 말하더군요. 저는 제가 할아버지 취급을 받는 것이 속상하기도 했지만 어린 상우가 상처를 받을까 봐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6살이던 우리 상우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아니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달리기 진짜 잘하셔. 너네 아빠들보다도 잘해. 저도 모르게 그만 울컥하며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목숨을 걸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달렸고 1등을 하고 말았지요. 온 식구들이 몇 날 며칠을 그 얘기를 하며 우리 막내가 이렇게 속이 깊다고 칭찬을 했었는데 그토록 정성과 사랑을 쏟았던 상우가 자기 친부모 집으로 영원히 돌아가던 날 아내는 몸져 누웠고 딸아이들은 또 동생을 잃은 것 같이 상실감에 몇 달을 우울해했습니다. 제 마음이야 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자주 놀러와 상우야. 꼭 주말마다 와라. 약속이다. 네, 아빠. 꼭 주말마다 놀러 올게요. 상우는 그렇게 굳은 약속을 했지만 부모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아이가 그 약속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상우에게는 우리 집이 또 다른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들이 있는 집이었지만 막내 동생은 여전히 바빴고 특히 막내 재수 씨에게는 시어머니같이 어려운 저희 집사람이 있는 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재수 씨가 더 이상 상우가 우리랑 가깝게 지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마도 재수 씨가 상우를 우리 부부에게 뺏길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어린 상우가 우리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란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 친부모와 우리 부부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식구들과 있을 때는 우리 부부한테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불렀는데 막내 내외가 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꼭 큰 자를 붙여서 큰아빠 큰엄마라고 부르더군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상우가 우리한테는 자연스럽게 반말을 쓰면서 자기 친부모들한테는 꼭 존댓말을 썼어요. 재수 씨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어른들에게 반말을 하냐고 혼냈지만 상우의 말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우리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이나 살갑게 반말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재수 씨가 엄청 신경 쓰는 게 느껴져서 괜스레 눈치를 보곤 했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인 문제는 재수 씨의 교육열이었어요. 우리 집에 있을 때도 우리 세 딸들에게 돌아가며 과외를 받기는 했었는데 제 친엄마에게 돌아간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강남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 성적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재수 씨의 목표는 확고했습니다. 상우를 S대 아니면 Y대 의대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말했다시피 일찍부터 우리 세 딸들에게 과외를 받던 상우는 초등학교 성적이 좋았어요. 당연히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돼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줄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도 생긴 재수 씨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상우의 학업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와의 생활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상우는 그대로 학원 뺑뺑이에 던져졌나 봅니다. 그런데 재수 씨는 모르고 있었나 봐요. 우리 상우가 음악을 참 좋아했었다는 걸요. 5살 때부터 저랑 트로트를 섭렵하기 시작해서 우리 집 세 딸들의 CD를 같이 들으며 음악방송을 끼고 자란 상우는 일찍부터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상우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어린이용 기타를 선물해주고 직접 가르쳐주기도 했었는데 기타는 우리 집 상우방이었던 곳의 침대 옆에 가지런히 놓인 채로 상우와 함께 떠나지 못했고 저는 가끔씩 쌓여가는 먼지를 닦으며 상우와 함께 있던 시간을 추억하곤 했습니다. 상우가 너무 보고 싶어 참지 못하겠는 날은 그 집에 전화를 해서 이번 주말에 상우랑 같이 제주도라도 다녀올래요?
상우 생일인데 근사한 대로 밥이나 먹으러 가죠. 방학인데 상우 며칠만 저희 집에서 보내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늘 돌아오는 대답은 상우 다음 주에 학원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학원 일정이 빡빡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요. 방학 때는 어학연수를 보낼 예정이에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우리는 명절에나 한 번씩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휴대폰도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상우의 인생에 끼어드는 걸 경계하는 재수 씨 때문에 함부로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세 딸들은 한참 커서 각자 지들 앞가림하기도 바빴고 아내는 재수 씨와 돈 거래를 하다가 크게 틀어지는 바람에 상처를 입고 애써 그쪽엔 정을 떼어버리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는데 저는 우리 상우의 빈자리가 너무 컸고 참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게 보내기를 몇 년. 가끔씩 보는 상우는 커가는 키만큼이나 성격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춘기, 중2병 이런 게 무섭기는 하다던데 상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건 반항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엄마가 상우를 안 키우고 싶어서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야. 상우가 큰 집에서 자라고 있는 동안 엄마도 상우가 보고 싶어도 참고 같이 있고 싶어도 꾹꾹 참으면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만 했어. 옛날에 엄마 집 기억나? 공장 옆에 쪽방에서 자고 그랬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니? 그리고 큰아빠, 큰엄마가 상우를 키워주신 게 고맙기는 하지만 사실 큰아빠, 큰엄마가 엄마 아빠를 조금만 도와줬어도 우리 가족이 그렇게 떨어져 살지는 않았을 거야. 큰 집은 잘 살았잖니. 그런데 힘들 때 돈 좀 빌려달라는 걸 얼마나 차갑게 거절하던지. 너를 아들로 생각했다지만 네가 죽은 아들 대신이었던 거지. 절대 너여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가족한테는 얼마나 매정했는데. 나중에 상우가 우리 딸들에게 그리고 딸들이 지 엄마에게 한 얘기를 대충 돌려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상우를 죽은 아들 대신으로 생각했다니 가슴이 쓰리고 속이 상했습니다. 저 하나 억울한 마음보다 우리 상우 마음이 걱정돼서 더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누구의 대타였다는 말이 너여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그 말이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 남을까 봐 그게 정말 아프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돈 문제에 관한 것은 사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막내네 사업은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내는 그때 뻔한 공무원 월급으로 아이들 기르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어렵게 마련한 돈을 막내에게 재수 씨에게 많이 빌려줬었습니다. 사업이 잘 된 이날까지 10분의 1도 채 갚지 않은 그 돈들을요. 아내는 아무리 아끼는 시동생이지만 우리 집 살림까지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싶었는지 마지막 보증 문제를 거절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건데 재수 씨는 그게 평생의 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적금 깨서 1,000만 원, 2,000만 원, 작게는 1,200씩 빌려줬던 아내의 쌈짓돈은 그저 용돈처럼 여겨졌었나 봅니다. 그렇게 세뇌를 당했기 때문인지 상우가 우리 가족을 대하는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자기 엄마한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엄마 말을 정말 잘 듣는 아이로 자랐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상우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겨울방학이었나 봅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 상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큰아빠, 나 더는 못하겠어. 나는 엄마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할 자신이 없어.
나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가 봐. 그리고 대체 의대에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한밤중에 상우에게서 걸려온 먹먹한 전화에 당장 달려갔습니다. 독서실에 있다가 뛰쳐나와 어디로든 도망가고 싶어 찾은 터미널에서 망설임 끝에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일단 상우에게 달려간 저는 아이를 태우고 그놈이 보고 싶다는 겨울바다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재수 씨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물론 재수 씨는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때는 그걸 신경 쓸 정신이 없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상우는 쌓였던 눈물을 한참이나 쏟아내고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자고 일어나니 어느 정도 진정은 되었는데 저도 그 녀석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30분 정도를 말없이 달리다가 상우 어릴 적에 종종 함께 부르던 트로트 한 곡을 틀었습니다. 차에서 제가 습관처럼 듣는 곡이기도 하고요. 상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민망함에 시작된 저의 선창을 따라 노래를 부르더군요. 우리는 경포대에 도착할 때까지 트로트 메들리를 신나게 불렀습니다. 시원하게 울고 단잠을 자고 목청껏 노래까지 부르곤 차가운 겨울바다 앞에 마주서니 상우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뭐라도 힘이 되는 말들을 해주고 싶어서 고민하며 바닷가를 걷다가 일단 뭐라도 먹이는 게 순서일 것 같아 새벽까지 하는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상우가 좋아하는 우동 2그릇을 주문하는데 나는 정말 멍청인가 봐, 큰아빠. 엄마가 나 공부시키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이 든다는데 아무리 돈을 쓰고 잠 안 자고 공부해도 엄마가 원하는 스카이 의대에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아직 2년이나 남았잖아. 왜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2년밖에 안 남았어, 큰아빠. 지금까지 7년을 했는데도 한 번도 따라잡지 못한 걸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따라잡아? 나 자신 없어. 그냥 무섭고 죽고 싶어. 아이의 17년 인생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버거웠을지, 그리고 남은 2년과 그 후에 받아들게 될 결과가 또 얼마나 숨이 막힐지 고스란히 느껴져 제 목이 다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큰아빠 생각에는 상우야.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사리 입을 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들이라고 부르면서요. 아들, 아빠가 살아보니까 솔직히 노력은 너를 배신할 수 있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노력을 했던 너 자신은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사는 거, 그러니까 인생이 멀고도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할 때 말이야. 누구도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 아빠도 그렇고.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제 스스로도 명쾌하진 않지만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아이의 절박한 눈망울에 저는 마음을 다해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걸음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걷는데 힘이 붙더라.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길을 쓰고 걸어본 사람은 적어도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붙고 길을 잃지는 않더라고. 아들, 그렇다면 언제든지 돌아오면 되고 다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있어.
그 길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물론 네가 아직 가고 싶은 길이 없을 때 얘기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상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아이에게 꼰대같이 꿈 타령만 해대면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찾아라, 노력해라, 독해져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저 전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근육 같은 걸 키우기를 바랬습니다. 꼭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죽도록 매달려 보는 데는 성공했던 경험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솔직히 상냥하고 착한 상우가 제 엄마를 거역하지도 못할 것이고, 100번 양보해도 의사가 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런데 기특하게도 아이는 그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큰아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임마, 네가 아무도 없긴 왜 없어? 엄마, 아빠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큰엄마에 또 우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달려오는 큰아빠도 있는데 라는 말은 하지 못했네요. 먹자. 오늘은 먹고 바람도 쐈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달리는 거야. 후회 없이. 응? 체면 차리느라고 우동 먹고 힘내자는 얘기만 해대고 상우하고 저는 말없이 우동만 먹었습니다. 어릴 때 휴게소에 들르면 먹던 대로 단무지를 올려주면서요. 아무튼 아이를 다시 데려다 주었고, 역시나 재수 씨한테는 아이를 챙겨다 줘서 고맙다는 말은커녕 아직도 큰아버님이 아빠 노릇하시려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공부하는 애를 그 먼 곳까지 데려갔다가 오시면 어떡해요? 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우와는 또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아이의 인생에 관여했다가는 혼란만 생길 것 같았어요. 저희는 명절에도 모이지 않았고, 상우는 제 생각에 꾸준히 열심히 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스카이 다음 가는 대학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는 재수를 하라고 했다는데 그것만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지 엄마 아빠에게 하는 첫 반항이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의대 2년을 다니더니 희한하게도 군의관으로 가지 않고 의무병으로 일찌감치 군대를 다녀오더군요. 그리고는 본과 4년을 또 성실히 다녔습니다. 모교의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순탄하게 의사의 길을 가나 보다 했는데, 아내에게 막내 동생네가 미국 이민을 계획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상우 이모가 있는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그쪽 한인교회와 연결된 무슨 일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상우도 함께 유학을 갈 거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상위권 의대를 못 나왔으니 석사는 미국으로 옮겨서 공부하라고 재수 씨가 오래전부터 아이를 다그쳐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온 가족이 아예 미국으로 옮기려는 것 같다고도 했고요. 저와 제 아내는 생각지도 못한 생이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옛날처럼 다시 몸져 누웠고, 저도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까지 다녔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제 부모랑 같이 간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우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요새같이 스마트폰이 좋은 세상에 영상통화도 하고 전화하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고요. 글쎄요.
한국에 있을 때도 지 엄마 눈치 보랴, 지 공부하랴 쉽지 않은 통화였습니다. 그게 낯선 땅에 가서 자리 잡고 공부해야 하는 아이한테 쉬울까요? 그나마 지 엄마 몰래 간간히 소식이라도 전해오던 상우의 연락은 언제부턴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상우, 제 아들이 한순간에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 거죠.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너져버린 마음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소 당뇨기가 있던 저는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상태가 더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었던 제가 몸 관리를 제대로 했을 턱이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였겠지요. 중환자실에서 급한 대로 응급투석도 하고 의식이 오락가락 하는데 상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반듯하게 의사 가운을 입고 아무 걱정 말라는 것처럼 듬직하게 웃으면서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간절함이 만들어낸 환상 같은 것이었을까요? 꿈처럼 현실감 없는 그 상황이 사실인지 확인할 기력도 없이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옆에는 나란히 환자복을 입은 상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릴 적 좋아하던 만화책을 침대 곁에 잔뜩 쌓아두고 링거를 꽂은 채로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우선 상우는 미국행을 포기했고요.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만 하다가 아는 선배를 따라 아프리카 남수단까지 갔답니다. 그곳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일반의 자격으로 환자들을 돌봤다는데 저의 만성 신부전증 진단과 함께 막내딸이 백방으로 상우를 찾았답니다. 의지가지가 없던 상황에서 그래도 의사고 또 제가 많이 보고 싶어 했던 걸 잘 아니까요. 상우는 연락을 받자마자 두 말도 않고 귀국을 했고 즉시 신장 이식을 위한 공여자 검사에 들어갔답니다. 그때 잠깐 들렸던 게 상우가 맞았고요.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해둬야 한다며 딸들까지 전부 검사를 했었는데 적합도 결과가 제일 좋은 건 기막히게도 상우였나 봐요. 만성에서 말기 판정을 받고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신장이식 수혜자 선정이 어떻게 그리 금방 되었나 했더니만 제가 알면 길길이 날뛰며 반대할 것을 알고 상우가 쉬쉬하면서 수술까지 밀어붙였답니다. 수술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에 있다가 환자복을 입고 나타난 상우 때문에 얼마나 놀랬던지. 어머, 효자 아드님이 그냥 인물이 훤한 게 아버님을 빼다 박았네. 빼다 박았어. 주책은 내가 말했잖아. 아들이 아니라 조카라고, 조카. 여기 의사 선생님이라던데? 아닌데. 나한테는 본인이 아들이 맞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아빠 닮아서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좀 좋다고 자랑하면서 얼마나 씩씩하게 웃어대는지. 저와 함께 있겠다고 일부러 잡은 2인실에서 가끔씩 청소를 해주시던 분들과 간호사들이 했던 말입니다. 정말 가감없이 그대로 옮긴 것이고요. 편하게 일하시라고 자리를 피한 상우의 등 뒤로 속삭이던 말들이었지요.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있었는데 막상 그런 말을 듣고 보니 민망함에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우가 지 아빠보다 큰아빠인 절 많이 닮기는 했습니다. 어릴 적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였거든요. 아빠, 여전히 내가 가려는 길이 맞는 길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어서 좋아. 그러니까 아빠도 운동 부지런히 하시고
음식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하셔야 돼. 아빠 덕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더 먼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나한테도 돌아올 곳이 한 군데는 있어야 하잖아. 우리 상우가 신장 이식 수술을 마치고 처음 저를 보던 날 한 말입니다. 저는 그저 자식에게 나눠받은 목숨이 기가 막혀서 울먹이며 상우에게 막 화만 냈는데 아마도 상우는 그 옛날 겨울바다에서 했던 제 얘기를 잘도 알아듣고 가슴에 품었었나 봅니다. 어쨌든 상우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전공의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제가 입원하고 수술한 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상우가 졸업한 대학병원이기도 했고 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걸 곁에서 지켜보고 싶다고도 하더군요. 저는 지금 특별한 거부 반응 없이 완치에 가깝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정기적으로 통원하면서 체크는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을 되찾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상우의 친엄마, 그러니까 저희 재수 씨하고는 사실 사이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상우 의견도 그렇고 해서 수술 얘기까지는 차마 꺼내지도 못했는데 그저 아이의 앞길을 막고 한국에 주저앉혔다고만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그조차 오히려 상우가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엄마와 인연을 끊어버릴 거예요. 하고 으름장을 놓자 잠잠해졌습니다. 상우는 엄마 소원대로 의사는 됐지만 의사로서의 삶은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위험한 곳이라도 간다고 할까봐 사실 말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일단은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믿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선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서요. 혹여라도 아이가 돌아올 때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이나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가슴으로 키운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댓글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례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연자와 주변인들의 이름, 관련 지명은 변경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